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한국 시장부터 25일 화요일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시장의 리뷰를 담고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한국 시장 이후의 리뷰는 잠시 뒤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5%를 찍고 반등을 해서 플러스를 내버렸고, 우리 시장은 약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좀 밀어보려 했으나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는데요. 임계점에 다다른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종가 저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우리 시장 마감은 종가 저가가 아닌 반등을 해서 고개를 든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바로 370선 부근까지 갭다운이 나왔어야 하지만 의외의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바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초반에는 매도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9시 25분경 전일 기록한 저점 373.35를 깨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선물시장에서 무려 9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오후 3시까지 꾸준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선물 베이시스는 컨텐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내면서 미결을 늘릴 때는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강하게 보이는데, 이론 베이시스 대비 과한 베이시스는 사실상 시장 충격 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를 늘릴 때는 시장 충격 비용 없이 선물 매도를 9천억을 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 충격 비용이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답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을 4,300억을 매도하였는데 하루 종일 비차익으로 매도를 쏟아내면서 현물을 눌러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물은 덜 눌려서 장중 내내 베이시스가 콘텐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고를 기록한다고 해서 시장이 강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현물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때인데요. 이러면 시장은 선물 베이시스에 관계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진짜 걱정되는 것은 옵션 시장에서 또 개인들이 콜 매수, 풋 매도로 합성 선물을 매수한 것인데, 위클리 옵션도 그렇지만 이번 옵션 월물이 당월물이 되고 시장이 하락을 한 동안 외곽의 옵션은 배가의 영향을 어제까지는 사실상 거의 안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장은 목요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오르지 않다 보니 개인들이 극외가격 풋옵션 매도가 마치 눈먼 돈처럼 여겨지면서 매도가 계속 쌓였는데, 이게 바로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죠. 옵션 매도가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 눈먼 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자 혹은 자신감에 가득 찬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유혹해서 눈먼 돈처럼 여기게 하는데, 예를 들면 만원짜리, 천원짜리 이런 0.01짜리 옵션들 매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이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지나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내려온데도 우리 시장 풋옵션이 안 살아난다 라면 거기서 대놓고 풋 죽어야지 하면서 풋 매도를 막 칠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살아나는 이유가 누가 누구와 거래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디로 터지게 될 것인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른바 빤스런을 하게 되면 잽싸게 도망가야 되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매도했다가는 사단이 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설명해보면 개인과 기관이 이렇게 외곽 옵션을 가지고, 외곽 풋옵션을 가지고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를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 개인이 풋 매도를 손절하게 된다. 그러면 지수는 내일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누적된 풋 매도가 370부터 340까지 가득 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370선을 장중에 구경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일부 내가격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위주로
소량을 롤링다운 해줬을 뿐이지 오히려 더욱 외곽형 매도에 강력한 베팅을 한지라 시장은 진짜 일촉즉발의 급락을 앞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마이너스 3%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49%밖에 안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은 선방한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의 하락이 파생상품에 의한 파괴적인 하락이 아닌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로 인한 하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하락은 또 공매도가 쌓인 것이고 다 죽었다 하는 하락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물에 의한 하락과 파생상품에 의한 하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파생상품에 의한 하락은 기어링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옵션 매도를 한 10억치를 딱 했어요. 아주 극외가를요. 근데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해서 손절매를 할 때는 100억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10억치는 뭐 델타 값이 낮으니까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이게 등 가격에 가깝게 혹은 내 가격에 가깝게 되어 환매를 하게 되면 그때 풋옵션 100억이 손절매는 행사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물을 몇천 계약 이상 매도하는 효과가 갖게 돼요. 그러니 그 바닥에 대고 풋옵션을 환매를 하게 되면 그 바닥에다가 선물 매도를 몇천 계약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고 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절 매도 거칠어서 시장 충격이 현물 매도에 비해 더욱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정한 급락은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장만 해도 15,500선 닥스 기준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가 쌓이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3.99% 하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 세션 마감 직전 그래도 15,080선까지는 올라간 듯 했는데 유럽 마감 후에 미국이 급락을 시작하자 함께 하락을 하면서 14,829선까지 닥스 지수가 내려가게 돼요. 뉴스플로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슈 등 리스크 오프가 돼서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전쟁 이슈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시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로 보는 것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결국 글로벌 테크 섹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미스 때문에 밀렸다고 보고, 그러면 이 진짜 문제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결국 글로벌 세션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체 이슈로 밀리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또 유럽 세션도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 트레이더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리스크 오프다. 그래서 월요일 유럽 세션 초반에 독일 제조 PMI 60.5포인트로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독일 증시를 그냥 까버린 거예요. 이후로 유로존 제조 PMI도 59.0이 나왔거든요. 아주 잘 나왔죠. 근데도 증시가 줄줄 밀렸어요. 이런 거는 이거 레버리지 투자한 쪽이 깨지고 있어서 글로벌 자산 때려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빵꾸난 충당금 메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유럽이 밀린 거는 미국에 있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럽 자산을 매도를 한 것이지 유럽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유럽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세션에 발표된 미국 제조 PMI 이거는 이제 55.0 나왔어요. 그리고 서비스 PMI도 50.9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미국은 컨센서스보다 더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그래도 유로존은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계속해 봅니다. 커머디티에서는 시장이 리스크 오프를 보이면서 기름도 밀리고 구리도 밀리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런데 유로화는 장 초반 눌렸던 것을 미국 세션 들어서 다 회복을 했어요. 이게 좀 고민되는 게 유로화가 1.13선을 어쨌든 지켜서 반등을 했지만 시장이 전체 흐름이 만약 돌아가면서 얻어맞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비달러의 강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은 돼요. 제가 유로 매수 수량이 좀 많은지라 여기서 1.13을 종가상으로 깨게 된다. 그러면 선물 매수를 콜옵션으로 일부 스위칭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까 합니다. 오늘은 미국 세션을 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세션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어제 멤버십 간판 등급 회원들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미국 세션 내내 열린 동안 과연 나스닥이 추가 투매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변동성 모델로는 나스닥이 13,800선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아시아 세션만 해도 나스닥 선물은 개장 후 바로 14,50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상하다. 내 모델이 잘못됐나? 뭐 이런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 딱 시작하니까 유럽 증시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 밀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게 밀려서 본장 개장 시에는 이미 나스닥이 마이너스 2%권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해외 시장 이슈로 갭 다운이 나오면 처음 몇 분간은 이 바닥을 확인하고 빠르게 반등한 경우가 이 작년까지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런 다지기 없이 선착순으로 그냥 매도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매도가 쌓이다가 0시에 처음으로 14,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게 돼요. 처음 14,000포인트를 깨고 나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순식간에 150포인트를 반등시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매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 직전에는 다시 14,000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 상승해서 4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고요. 이 변동성이 40포인트면 정말 악소리 나도록 살벌한 수치인데 유럽 마감하고 시장을 또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시장이 하락하는 패턴은 전형적인 변동성 폭발로서 개인 투자자라면 기어코 손절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하락을 만들었죠. 그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4.99%를 찍고 나서 시장이 바로 반등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시 15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아주 점진적인 반등을 해요. 근데 그 반등이 누군가 사서 반등한 게 아니라 다 매도가 다 털리고 나서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니까 반등을 한 거였습니다. 자, 저는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로빈후드 주식을 사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시가선에서 이미 12달러 초반까지 내려와서 12.2달러에 와장창 매수하고 또 설마해서 11.2달러에도 매수를 걸어놨는데 첫 번째 조정에서 모든 게 다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쫄렸죠. 두 번째 조정이 가장 파워풀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로빈후드가 더 이상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주식을 마음 편히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로빈후드 주식을 아마 2주 전부터 시장이 하락하면 산다 노래를 불렀고 가격은 12달러대서부터 산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빈후드 주식이 16달러대였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거 무슨 헛소리냐, 16달러인데 무슨 12달러까지 빠지면 이게 몇십 프로가 빠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오늘 12달러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11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되게 있어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 과정을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빈후드에서 이 각 개인 고객이 매매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 보면서 마켓메이커들한테 야 조금만 더 밀면 애들 던지겠다. 응? 야 이제 던지기 시작한다. 야 내 고객들 몇 퍼센트 손절 나갔다. 오케이 조금만 더 밀면 몽땅 던지겠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숫자로 정보를 줬겠지만 이 정보를 해석해서 마켓 메이킹을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증권사나 일부 선물회사에서도 해외 선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동의하에 공개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나스닥 포지션 들고 있는 개인 중 매도는 몇십 프로, 30%, 또 평균 단가는 얼마, 매수는 70%. 따라서 이 고객들은 지금 얼마 물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정보를 이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잘 분석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마진콜 나고 스탑로스 나가는 현황을 전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로빈후드이니 이들이 이 정보를 마켓메이커들한테 팔아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로빈후드는 증권사의 탈을 쓴 마귀 같은 놈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식은 사야겠죠. 로빈후드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에 이 윤리 문제가 제기돼서 시장이 이슈가 되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시장 하락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자금력이 약하거나 어리버리한 투자자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도태시키는 마켓메이커들이 농간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금요일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파이널 언더슈팅이 남아있고 그게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금요일 변동성 종가의 신호가 있었어요. 월요일에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을 바로 강하게 띄웠는데 변동성은 거의 안 죽었거든요.
이것은 유럽 세션 밀리기 시작하면 재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켓메이커들이 금요일에 변동성을 종가 고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길 유럽 세션에서 시장을 조금만 밀어버리면 그 양만큼은 초반에 변동성 매수와 함께 마켓메이커들이 호가가 아래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변동성 지수가 40포인트대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언더슈팅이 나온 거예요. 변동성이 목표치는 아마도 2021년 1월에 기록했던 변동성 상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기록하고 나서 변동성은 추가 상승에는 실패하고 조심스럽게 지수가 바닥 다지게 하자 새벽 2시 15분에 저점을 찍은 나스닥 지수는 새벽 2시 35분부터 본격적인 숏 커버링이 시작되면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내려간 것은 개인 투자자나 물량 털기였고 이후 반등한 것은 충분히 물량이 털린 가운데에 거꾸로 숏 잡은 애들을 학살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롱과 숏이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롱에서 털린 심리를 숏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어떻게든 그날 깨먹은 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야말로 피 끓는 도박 중독자의 태도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저는 후배들한테 시장이 모든 흐름을 챙겨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이익을 확실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돈을 깨먹다 보면 조급해져서 확률이 낮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포지션을 잡아서 털리고를 반복해요.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하락을 할 때 매도가 나와서 밀리는 게 있고 마켓메이커들이 호가 공급으로 밀리는 게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시장이 한번 쫙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할 때 특히 이제 오후장에 변동성을 죽이면서 반등할 때는 이건 웬만하면 매도를 잡으면 안 됩니다. 매매 중독되다 보면 그런 중요한 격언들을 잊게 되는데요. 이 미국 시장은 그렇게 점심시간 이후로 반등을 시작할 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숏으로 돌렸다는 정보를 갖고 시장을 당기기 시작해서 끝까지 당기면서 올킬을 시킨 게 아닌가 해요. 13,700선부터 이 14,518 고점까지 이 점심시간부터 장마감까지 당겨서 무려 5%짜리 아랫꼬리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 정도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면 지수가 의미 있는 저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변동성만 고점을 기록하고 지수는 다시 저점을 구경하러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다음날 다시 바로 저점까지 가면 변동성이 살아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일은 한 절반 정도 빠지고 그 다음날 또 살짝 반등 줬다가 또 다음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사나흘에 걸쳐서 다시 저점권 13,700선까지 내려가게 된다 하면 이 콜옵션 가격이 계속 죽으면서 변동성도 죽고 지수도 하락을 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런 급반등이 나왔다고 콜매수로 상승을 따라붙는 것은 위험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종가의 콜옵션 매도를 외곽격으로 쌓아서 이 변동성 하락을 챙기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런 고변동성 장에는 못 먹어도 좋으니까 매도 수량을 과하게 가져가면 안 되죠. 전일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보합에 오니까 이 외곽격 콜옵션들은 바닥 대비로는 모두 따블이 나버렸습니다. 델타 헤지를 위해서 콜 매도를 한 쪽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은 어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됐었다가 그래도 종가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길 시장은 다시 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 장세는 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했다면 TQQQ 이런 거 매수했다면 반드시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변동성 지수는 믹스 기준 39포인트를 찍었는데 선물은 33.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변동성 선물요. 이 스프레드가 이 7포인트에 가까운 이 백오데이션을 기록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변동성은 고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고점을 찍게 되면 이 길부터는 장중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콜 매도 위주로 변동성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장중에 올라오면 계속 얻어맞기를 반복할 거예요. 또 하락 또한 제한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수렴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이 길은 큰 배트를 크게 잡고 이 비추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어제의 미국 시장이 다 올라와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은 언더슈팅을 세게 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시가 갭다운 폭이 3포인트 이내의 적은 갭다운이 나왔거나 혹여 갭상승 출발이라 한다면 아주 좋은 매도의 찬스로 여기고 콜 매도를 쌓거나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언더슈팅이 심하게 난다면 대충 바닥권으로 여기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362선 이하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언더슈팅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용도 및 롱 포지션들을 떨어내는 목적이 매도세를 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언더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특별히 손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3차 투매가 나왔다고 봐서 저는 13,800선에서 매수를 잡아서 오버나잇을 했으나 수량을 많이 잡진 않았어요.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라 추세를 잡아서 끌고 가기보다는 과도한 변동성으로 언더슈팅이 난 것을 잡은 것으로 접근한 것이라 이 수량이 많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하룻밤에 마이너스 5% 빠지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을 경험해 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지만 막상 저런 상황이 되면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힘겹게 느껴질 경우에는 포지션을 치우고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채권이고 골드고 다 필요 없고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셔서 이런 급락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하락장이구나 하고 경험을 쌓는 기회를 삼으시고 시장에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